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윤성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오늘 학교에서 에버랜드 놀러 간다고 그런데 혹시 아이들이 에버랜드 가는 부모님 계세요? 여기서도요? 학교에서 요즘 에버랜드로 많이 놀러 가서 아이들도 즐겁게 해주고 많이들 또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님께서 오늘 재밌게 강의를 해주실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걸랑요.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 대학교 저학년 때, 주로 이제 화학 실험 시간이죠. 저도 범생에 속합니다만, 저보다 더 범생인 친구들을 거기다 맡겨놓고, 땡땡이를 치고 놀러 갔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한데,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모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초등학교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처하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틱장애, 그 다음에 ADHD, 분리불안장애, 소아강박증, 아마 요 정도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야경증이나 양요증은 뭐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주로 이제 틱장애랑 ADHD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틱장애라든가 ADHD, 분리불안장애, 뭐 강박증, 특히 이제 틱이나 ADHD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고, 들어보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머님들도 비슷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다니실 때 틱장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으셨죠? 예. 그래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질환들이죠. 틱장애라든가 특히 ADHD. 이런 것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2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던 이런 질환들이 최근에는 크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메이저 정신질환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기계가 발달하고 사회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편안함은 많이 줬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복잡해진 거죠.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고 또 빠름이죠. 빨리. 그러므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과 한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의 세대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던 이 틱이라든가 ADHD 이런 질환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발표된 2009년부터 2014년도 한 5년 동안 틱장애에 대해서 분석한 통계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랑 2013년도를 비교했을 때 한 7.8% 정도가 틱장애로 인해서 병원에 진료한 우리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비를 본다면은 남자아이들이 한 77.9%에서 78.8%, 여성아이들이 21.2%에서 22%에서 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구간대를 보면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대 구간이 한 45.3%, 그 다음에 10대 미만이 37.1%, 20대가 한 8.7%로 인해 나타나서 주로 20대 이전에 대부분 한 82.5%를 차지해서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20대 밑에서 많이 유병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20%는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틱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데요. 이게 참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입꼬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사진 찍는 분이 웃으라고 이빨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이를 들여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절대로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 그 아이를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 틱장애입니다. 자, 틱장애란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특히 이제 눈을 깜빡거리든가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그런 것을 말하면 또 음성틱이라고 해서 음성기관은 또 역시 의지와 상관없이 거린다든가 소리를 낸다든가 또는 뭐 개구리 소리, 좀 별의별 소리를 다 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질환을 우리가 틱 장애라고 합니다. 이 틱이 잘 몰랐는데 왜 작년에 조인성과 또 누구죠? 그 여자. 네? 예, 괜찮아 사랑해서 그 이광순 씨인가요? 그 친구가 발작적인 투렛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라마 속에서 연기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틱 장애가 뚜렛이 뭔지. 사실은 그 전에는 틱이라는 알았지만 뚜렛이라는 건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틱에 대해서, 뚜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틱 장애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뇌의 기저액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 측두엽 부분에서 요 가운데 부분이 기저액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떤 언밸런스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틱장애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저액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근육은 움직이지 않게 홀딩 시켜주고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기저액이 성장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민감해졌거나 했을 때 이 기저액이 과도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시상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상으로 보내주면 다시 또 시상은 또 그러한 과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1차 운동 피줄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틱의 일종의 기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저액의 이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스마트폰의 이용,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약해진 면역 능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화시킬 수도 있고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틱의 증상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럼 어떤 것들을 틱이라 그러냐? 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틱과 근육적 내지는 운동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성틱 그렇게 나뉘죠. 그래서 단순 틱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눈을 이렇게 깜빡거린다든가,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벌린다든가, 그 다음에 머리를 끄덕이린다든가,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목을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마치 거북이가, 자라난 거북이가 목을 빼지 그렇게 빼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이렇게 으쓱으쓱 한다든가, 고개를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팔다리를 과도하게 흔들다든가, 그 다음에 배에도 힘을 주고 배를 막 튕기죠. 배를 튕긴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이제 단순 운동틱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는 꽝충 뛴다고 편안히 걷다가 그냥 제거 뛰어요. 깨끗발을 딛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신체나 물건을 만진다든가 물건을 또 던지기도 하고 자신을 막 이렇게 때립니다. 본인이 막.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틱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음성틱이 있는데 음성틱은 킁킁거린다든가 굳이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헛기침을 자꾸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딱꼭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한숨을 쉰다든가 그다음에 콧바람 불기 뭐 소리 지르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참 애매한 게요. 아이가 비염이 있을 때 요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어서 애가 그 코 후비루가 있어서 그 코를 코 후비루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킁킁거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틱 장애로 인해서 킁킁거리는 건지 아주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음성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선 틱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비인후과를 찾게 됩니다. 왜냐? 비염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 비염이라 그러면은 뭐 사실 비염 제도 치료가 잘 안 되지만 비염이라 그러면 이비인후과 치료하시고 뭐 가래 삭히고 뭐 그런 염증 삭히는 그런 약을 투약을 하면은 실제로 많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음성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주로 그 비염으로 인한 아예 후비로 인해서 소리를 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비인후과 치료를 뭐 한 6개월, 3개월 했는데 불구하고 전혀 증상의 개선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어머님께서 틱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비염 증상과 달리 이게 틱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눈 깜빡임 같은 경우가 이제 틱을 처음에 많이 시작됐는데 눈 깜빡임도 어떤 안구의 이상으로 해서 안구의 그 건조증이라든가 안구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또 그 병원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제 안구 치료를 하죠. 염증이 있다 그러죠. 스크래치가 있다 해서 염증 치료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고 그래가지고 속눈썹 제거하는 수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틱으로 인한 눈 깜빡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약간 호전되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염이 있는 음성틱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비염이 있는 친구라든가 또 처음에 그 약간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 깜빡이는 거를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치료를 다녀서 시간을 약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복합적이면 남의 말을 따라한다든가 그 욕하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틱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를 보시고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런 증상들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틱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과연 그러면 이게 틱인가 아닌가는 진단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DSM-4 진단 기준에 의한 분류인데 DSM-4는 뭐냐면은 그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이에요. 뭐냐면은 그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이거를 그 매년 아니지만 매번 이렇게 넘버 4라는 건 네 번째 에디션이라는 거죠. 그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증상이 보였을 때는 이렇게 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병명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원인을 파악해서 진단을 내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진단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을 해서 위험이 증상이 있는 거를 확인해서 위험입니다. 뭐 간에 지방간이 있다면 간에 혈액 검사를 해서 지방 수치를 놓고 또 초음파를 해서 지방간이 보이니까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들은 그런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뭐 초음파, 뭐 MRI, 뭐 뇌혈류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는 사실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당신은 이러니까
틱입니다. 당신 안에 이러니까 ADHD입니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당신이 이러니까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뇌검사상 이러니까 불면증입니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환자는 실질적으로 증상이 있는데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검사상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특히 주로 옛날에 신경성이라는 말을 많이 붙였죠. 이화학적 검사를 모든 것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지금도 그렇죠.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하고 이 군발 두통이라든가 이 앞부분에 두정부 태양혈 부분에 극렬히 아픈 거, 뇌혈류 검사, MRI, CT 찍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환자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자, 그러면 이화학적 검사가 이상이 없으니까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진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그 정신과 학회에서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정신과 질환들은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원인을 발견해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컨대 이거는 분명히 뇌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죠.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질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할 것인가? 증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원인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현상,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가지고 그러면 진단을 하자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DSM-4 이런 그런 진단 척도죠. 그래서 자, 일관성 틱 장애. 요건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런 틱의 어떤 증상들이 그 4주 이상 1년 이내 어떤 기간 동안에 틱을 보이는 경우죠. 눈을 깜빡이든 아니면 코를 찡그리든 입을 내밀든 턱을 이렇게 내밀든요. 하여튼 그럴 경우는 우리는 일관성 틱 장애로 정하자. 그래서 일관성 틱 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만성 틱 장애. 좀 전에 보신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런 증상들이 1년의 이상의 기간 동안 물론 이제 이 안에는 그 연속 무증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음성틱이든 운동틱이든 아까 보셨죠? 위에 있는 것 운동틱이든 음성틱이든 둘 중에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만성 틱장애로 우리가 부르자. 그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기 그 괜찮아 사랑의 이광수 씨가 했던 그 투렛 장애, 투렛 내지는 뭐 투렛이라고 하면 똑같은 얘기고요. 이건 미국 정신과 의사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자, 투렛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기도 마찬가지 연속 무증상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입니다. 음성틱과 운동틱을 동시에 하는 경우, 소리를 낸다든가 눈을 깜빡이는 코를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경우 투렛이라고 하자. 그러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틱장애, 그다음 만성 틱장애, 투렛장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틱장애 그 증상의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증상이 이게 발생 양상과 변화 과정에 따라서 몸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 부위에서 이 얼굴 위 부분에서 이 밑에 그 다리 부분 쪽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게 증상이 좀 심화되거나 악화되는 패턴을 보이신다고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들어갈 때도 이 밑에 부분, 이 다리를 구부리거나 뭐 튀어오른다든가 아니면 배를 튕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먼저 치료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운동틱으로 시작된 건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음성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사실 눈 깜빡임이죠. 예? 이 눈 깜빡임을 시작해서 주로 눈을 깜빡임을 때 얼굴을 찡그린다든가 코를 찡그린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입을 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헛기침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목을 뺀다든가 목을 이렇게 튕긴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어깨도 이렇게 들썩거린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같은 반복.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간혹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욕설틱일 경우는 참 치료가 좀 증상도 좀 심한 거고 치료가 좀 어려워요. 뭐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난해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 눈 깜빡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선적으로 이렇게 이 밑쪽으로 올수록 증상이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어떤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 뒷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틱장의 임상 특징입니다. 틱은 우리가 이제 일부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참 우리 부모님께서 우려를 범할 수 있는 게 하지 말라고 자꾸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그걸 하냐? 자꾸 윽박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아이도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눈을 깜빡이는 아이들이 그 아토피가 있는 경우는요, 눈이 짓물러요. 심하게 할 경우는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연고도 바르고 막 그런 그 동시에 피부과적인 치료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모로의 어떤 그 반감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혼내시거나 절대 나무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의 행동 하나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틱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도 불안감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험을 본다든가 긴장하면 틱이 심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틱이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자연 경과상 악화와 완화를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틱을 치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치료되는 것보다 사실은 치료가 쭉 되다가 악화되고 치료가 되다가 좀 정책이라든가 악화기가 기록돼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돼요. 그래서 치료 과정 중에서 치료가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치료가 좀 다시 뒤로 백해서 악화됐다고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료가 되는 게 맨 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한번 악화와 좋아지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이한테 표시내지 않고 그냥 부모님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오늘은 좀 심하구나. 무슨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힘든가 보다. 오늘은 좋네. 컨디션 좋네.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로 그 특징이 오전에는 덜하고 오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집에 와서는 아주 심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임상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그 똑같은 얘기죠. 학교에서 덜하고 집에서 심해진다는. 그 다음에 또 특히 잠들기 전에 증상이 가장 심해요. 사실은요. 낮에보다. 학교에서보다 또 자기 직전에 많이 심해요. 이게요. 잠들기 전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아하는 흥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좋은 혼을 나거나 긴장되거나 나쁜 스트레스만 이게 악화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그 좋은 스트레스도 악화돼요. 시험을 본다든가 부모님이 혼을 냈다든가 학교에서 혼을 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악화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떨 때도 악화되면 친구들과 실컷 재밌게 뛰어놀아요. 그럼 그날 저녁에는 악화가 됩니다. 왜냐? 과흥분 시켰기 때문이에요.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흥분을 시키면 이렇게 악화 과정을 일시적으로, 물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악화 과정을 겪게 되죠. 네, 그렇게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특정 증상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틱을 있었을 때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될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주변에서 틱장애 했다고 주변에 걱정되는 거 말씀하면 괜찮아. 하면서 없어질 거야.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럼 불안하죠. 진짜 우리 아이가 괜찮은 거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악화될 수가 있고 참 애매하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벼운 틱장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냥 치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성인이 될 때는 없어져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틱장애, 뭐 음성틱이라든 근육통이든 중간 정도의 틱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틱이라는 게 보통 7살 학교 갈 때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틱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10살, 11살 때 틱이 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그게 이제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12, 13살에 수그러들면서 이렇게 성인이 될 때는 없어지는 이런 경과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때 심해진 것이 다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그냥 다시 경우 증상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중간 정도의 틱장애 성인이 돼서도 가지고 있을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10세 전후로 해서 증상이 심해져 악화된 게 시작해서 사춘기 때 또 이제 성인이 지나면서까지 심한 틱장애로 후유증으로 남아있을 때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틱장애로 인해서 뭐 소리를 낸다든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린다든가 그런 분들은 간간히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렸을 때 다 치료를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불구하고 치료가 효과적으로 치료가 안 된 거지, 안타깝게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역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 성인기까지 틱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이제 7살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름이 없다가 크게 다르다는 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4학년 이제 사춘기 때 성인이 되면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요즘 프레젠테이션도 많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되고 상사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성인이 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일단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틱장애, 뚜렛장애는 기준인데요. 이렇게 뚜렛이 있을 경우, 이런 ADHD라든가 강박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틱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혹시 ADHD가 있지 않은가, 불안장애가 있지 않은가, 우울증이 있지 않은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갈게요. 예후가 불량한 경우인데요. 발달 과정 중에 어떤 소아과정 문제, 어떤 발달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예후가 좀 불량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좀 전에 말한 동반 장애가 많을수록 이런 ADHD, 특히 강박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조금 증상이 예후가 좀 불량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성인기에도 틱이 지속된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쭉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반응이 좋지 않고 치료 후퇴가 많을 때일수록 이런 것들은 예후가 좀 많이 좀 안 좋은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치료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틱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틱이 이렇구나.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근육통 아파서 쉽게 한 달 치료해서 2주치에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3개월, 6개월 내지는 아니면 8개월, 9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되면 다행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쉬운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조급하게 마음 생각하시면 치료가 사실 더뎌요. 그게 아이한테 금방 가요. 그 부모의 어떤 그 조급한 마음이.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를 만져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다른 동반 질환도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말고 여러 치료법을 병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그 체질에 맞게 탕약을 치료하고요, 처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뇌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이 기저하고 안정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쪽에 환약을 쓰고, 그다음에 뇌의 아까 미성숙이라든가 발달에 조금 의심이 될 경우는 또 뇌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을 같이 처방하고, 그다음에 침도 좀 치료하고요. 뒤에 그 어깨 쪽에 그 근육이 경직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리치료도 해주고, 충화 치료도 해주고, 뭐 머리에 뜸도 떠서 뇌의 어떤 그 혈액의 활성을 좀 돋게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한의원이나 어떤 그런 데서 치료하는 거. 나머지 부분에 있어도 이제 특히 이제 T뿐만 아니라 ADHD 같은 경우는 인지 치료든가 심리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아이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병행해서 심리 치료도 필요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인데요. 틱은 아까 말씀 지적하거나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 특히 서너 살, 4살짜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다가 이 눈 깜빡이면 틱이 오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보물로 인해서 눈으로 어떤 전자기파가 계속 들어와서 뇌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뇌가 연약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을 줄이셔야 돼요. 컴퓨터 게임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아이와 타협을 해가지고 줄이셔서 이런 것들이 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틱에 죄송합니다. 민감하게 굳이 반응하면 하지 말라나.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이나 어떤 취미생활 아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시적인 악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 자, 요거를 시간이 자, 이게 사실은 좀 제가 ADHD를 좀 하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실제로 임상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왜 특성이 나타났냐, 왜 내가 굳이, 이건 이제 ADHD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굳이 다른 옆집 부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간섭한 것도 공부를 과하게 시킨 것도 아니고 혼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특징 성향 왜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 근데 그 ADHD 시간이 없으니까 ADHD도 그냥 같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원인과 사회심리학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임상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이 어렸을 때 틱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강박적인 성향이 있으시면은 아이들한테 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부모님 실질적으로 틱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아빠가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든가 어머니가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성향성을 보일 경우 아이들한테 틱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고요. 특히 저걸 못 보여드려요. ADHD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양육 태도가 잘못돼서 내가 애를 너무 놔둬서 그래서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ADHD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전적인 경향성이 많이 높아요. 이런 틱보다요. 그래서 굳이 양육적인 태도로 인해서 어머니의 양육적인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아이가 ADHD가 온지는 그럴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우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이 사회 심리학적인 원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어렸을 때 종교적이든 아니면 도덕적이든 아이를 너무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려면 이거는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이게 제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작은 하나하나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 그 수준의 3살, 5살짜리의 어떤 뇌의 어떤 그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요. 너무 한두 번 지적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은 했는데 안 오는데 내일은 했을 때 혼이 났어.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도 서구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거를. 그 불안감을 다 느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혼자 벌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이 다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엄마랑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가 불안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영웅이요 기댈 수 있는 의지자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되면은 아이 마음에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 트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좀 분리불안장애라든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엄마만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엄마한테 전화만 하고 있는 거죠. 가더라도 불안하니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툴들은 이제 청가척도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틱은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건 틱이다 ADHD라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평적이든 뭐 횡적이든 어떤 그런 자료 평가척도를 들여서 이걸 가지고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얘는 뇌에 어떤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충동 억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이런 평가척도들을 저희가 이용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유전적인 요인이 똑같았을 경우는 면역 능력의 차이, 자연 치유력의 차이라는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모가 양쪽이 다 일을 한다고 아이들한테 모든 틱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 그렇죠? 부모가 이혼했다고 아이들이 틱이 오지는 않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아이가 어떤 체질적인 성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적인 기능이 좋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왔더라도 내가 이거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큰 트라우마, 작은 트라우마 지속되더라도 아이는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개개인 개체의 어떤 자연 치유력이라든가 면역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틱이라든지 ADHD 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를 뭐를 해줘야 될 것인가, 집에서. 치료는 제가 해드리면 되고, 또 다른 쪽 심리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사실은, 강의는 이제 틱 부분만, 밖에 못할 것 같은데, 틱이든 ADHD든 분리불안장애든 강박장애든 야경증이든 야뇨증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싹 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불안하면 오줌을 싸게 돼 있고요. 편치 않고 어떤 놀랬거나 그러면 밤에 울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강박증도 마찬가지로 성인이나 아이나 강박증의 그 기제는 불안감 때문에 있어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잘못 오작동이죠. 그 행동 안 해도 사실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행동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내가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중요해요. 어렸을 때 사실은 12살 이전에 이런 정신적인 어떤 불안감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강박증 같은 경우 여기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20, 30% 이상 강박증의 어떤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인지를 못해요. 내가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는. 많이 불편할 뿐이죠, 본인이.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특히 주변 분들이 많이 불편해. 본인이 제일 불편하고. 그래서 중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신적으로 불편한 거, 정서적인 불안정을 치료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치료들은. 그래서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최후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주는 게 좋죠.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 영어 단어 한 단어 수학 한 문제 푸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게 단 그럼 너무 학원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이 지치죠. 육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도 나 정신적으로 지치면 아이들이 특이나 ADHD가 더 심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아이들 어머님한테 이제 대부분 어머님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세요. 좀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했는데 한 친구는 여자인데 소리를 너무 악악하고 질러가지고 수업을 못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가. 그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3월달 연락이 온 거죠. 수업이 안 된다고 했더니 걷다가 뛰기도 하고 소리를 한 시간에 수없이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수업이 전혀 안 되죠. 그분이 있고 또 한 친구는 남자인데 걔는 3학년 정도 되는 눈만 깜빡거리고 음성픽만 했네요. 그 친구는요. 음성픽만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한테 똑같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 편하게 해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줘라고요. 지금 어머니 아버님이 제일 영웅이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놀러 다니세요 하고 딱 보냈어요. 두 분을. 그런데 결과 차이가 났어요. 첫 번째 여자아이 있는 소리 지르는 친구죠. 그 친구들은 한 2달밖에 치료 안 했는데 거의 다 났는데 아버지가 인테리어를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라 했더니 시간만 남은 애를 데리고 야외로 간 거예요. 캠핑을 가서 산을 다니고 또 이제 뭐 바다도 가고 뭐 이제 공원 같은 데도 많이 갔겠죠. 시간만 나면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게 느끼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은 왔는데 토요일 날 왔는데 허옇게 하고 오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죠. 봤더니 선크림을 바르고 오신 거예요. 치료하고 놀러 가려고. 네? 이분은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나중에 매년 놀러 다니시라고. 많이 났어요, 이 친구.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고요. 3개월,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놀러 다녀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응? 하여튼, 많이 났어요, 이 친구. 마음이 편했던 거죠, 이 여자 친구가. 그러니까 캠핑을 다닌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한 친구는 똑같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버지가 아마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왔는데 음성픽만 있었는데, 이 친구가 눈을 깜빡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일단, 물론 처음에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나 부모님이나 저 입장에서는 아이가 치료 과정 중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2주, 3주에는 계속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냐. 많은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분은 놀이동산을 다니신 거예요. 용인이라든가 과천을 다니신 거예요.
연간회원권이 곧 소멸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끝나기 전에 일주일에 2번씩 막 다닌 거예요, 거기를. 가서 뭘 했겠어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뭐 무서운 것도 뭐 바이킹 다 타고 했겠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애가. 예? 그 연간회원권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타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 롤러코스터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잘 못해요. 어렸을 때 좀 타보고 못하겠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무서운 공포감과 또 육체적으로 과도한 그 피로감을 주면은 아이들이 증상이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하라고 똑같이 그런 대로 아이를 쉽게 해서 정신적으로 흥분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피로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이들을. 그게 집에서 해주신 모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은 잘못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한 번 계속 또 치료를 또 받으셔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캠핑 다니신 분들은, 캠핑 다니신 그 아이 엄마는 치료가 잘 됐다고, 거의 맨 나중에 와서 놀러 다녔더니 아이가 치료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가 치료가 잘 돼서 좋아졌다는 얘기보다 아이가 놀러 다녔더니 너무 좋아졌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아이를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저와 어머님 세대처럼 우리 마음의 근육들이 강하지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거에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놀아도 책을 읽다든가 같이 야외에 가서 캠핑을 한다든가 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오늘 사실 언급하려던 뭐 틱이든 ADHD든 소화불안장애, 그다음에 뭐 강박증, 야경적 야닉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있다 그래도 빨리 치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와 부모와 아이와 어떤 그런 교감, 정서적인 교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편안감을 준다는 거. 말로서만 했어도 안 돼요, 사실은. 아이들은 표정을 다 읽어요. 모를 것 같죠? 아이들 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기분 나빠서 들어오신 거 다 압니다. 하물며 우리 집 강아지도 아는 거죠. 제가 기분 나빠서 집 문을 딱 열어두면 제 근처에 안 옵니다. 강아지. 금방 알아요. 제 표정 보고요. 아이들도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의 표정 보고 굳이 말로써 혼을 내지 않더라도 표정 하나하나 보고 다 알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라. 단 그래도 훈육을 해야 되니까 큰 메이저에서 벗어날 때는 훈육을 해야 되죠. 그때도 엄마 아빠의 어떤 감정을 개입시켜서 혼내거나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하나만 가지고 이해시키고 타일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요.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걔는 맨날 혼나는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맨날 학교에서도 혼나, 집에서도 혼나. 그런 아이들 또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훈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다 알아듣습니다. 특히 ADHD는 지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머리가 오히려 좋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를 시키고, 좀 답답하겠지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그런 쪽으로 해서 훈육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메이저는 없고요. 주로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트푸드라든가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 좀 적절하게 좀 먹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 음식 같은 거로 인해서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좀 10년 만에 한 강의라서 대학교 때 학생들 강의하고 10년 만에 강의해서 이 타임을 제가 측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좋은 화창한 이렇게 봄에 이렇게 오셔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